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계속해서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4분기 GDP는 확인됐고요. 아무래도 오늘 밤에 발표될 PC 가격 지수 이것을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이면 확인이 될 텐데 지금 장 마감 이후에 미국의 뉴욕 증시 지수 선물 흐름이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이네요. 자, 상승 추세로 3월 방향을 잡아나갈지 아니면 좀 조정으로 접어들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흘 만에 상승 마감했고요. 이제 3.1절 연휴를 앞둔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 과연 3월 달에는 시장이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을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네, 바로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인데요. 이미 각종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또 조심할 것은 무엇인지 콕콕 법률 상식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식을 줄 모르는 가상화폐 질주 속에 시장은 물가지표를 기다리며 여전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세를 보면 불이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 붙은 것일 뿐 화력 자체가 식은 건 아닌 듯한데요. CPI 쇼크가 떠올라 조심스러운 시장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6%, S&P 500은 0.17% 하락했고 나스닥이 0.55%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참고로 중소형주 위주 러셀 2000 지수도 0.77%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보시면 대형 기술주이자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하락하면서 3대 지수 중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는 점 확인이 가능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 0.06% 소폭 상승한 반면 애플이 0.66%, 엔비디아도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0.62% 하락했고 테슬라는 1%대 상승 마감하는 등 관련돼서 종목들의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PC 발표를 앞두고 CPI 쇼크가 떠올랐기 때문일까요? 시장은 이번 주 내내 방향성을 탐색하는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나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도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변동성이 없는 만큼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요. AI 모멘텀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단기적으로 그 힘이 약해지면서 시장을 끌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PC 가격지수 발표를 앞두고 GDP 잠정치가 먼저 발표됐는데 전기 대비 연율 3.2% 상승했습니다. 월가 예상치인 3.3% 증가를 밑도는 수치고 또 지난 1월에 발표된 4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도 하회했습니다. 작년 3분기 성장률 4.9%와 비교해도 둔화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단편적인 숫자로만 보기보다 작년 한 해를 전체적으로 늘여놓고 보면 미국 경제는 2.5% 성장하면서 2022년에 비해 성장세가 강화됐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강력한 소비 지출과 또 기업과 정부 투자 등에 힘입어서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브라질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도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오히려 예상보다 빠른 디스인플레이션을 리스크 중 하나로 꼽으면서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형 기술주가 쉴 때 시장 대비 상승률이 좋은 섹터를 찾아보면 헬스케어 분야가 눈에 띕니다. 대표 ETF 흐름을 보시더라도 연초부터 시장과 함께 꾸준히 우상향해온 것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개별 종목 중에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가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치료제보다 효과가 더 좋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무려 212%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건 JP모건 CEO도 AI는 단순한 과대 광고가 아니라 AI는 진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특히 AI는 사이버 보안 그리고 앞서 살펴본 헬스케어 제약 연구에서 유망할 것이라면서 AI 낙관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제는 AI 기술 자체에 대한 집중보다 이 기술과 시너지가 극적으로 나는 분야가 어디인지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쉬어가는 시장과 반대로 축포가 터져나오는 가상화폐 시장.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관련 ETF로 자금 유입이 계속되는 데다가 오는 4월에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 기대감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6만 달러 위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채굴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매번 오름세를 보여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말에 10만 달러를 전망하고 있는데 랠리가 반감기 이후에도 계속될지 아니면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파는 상황이 전개될지는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2년물은 4.6%대, 10년물은 4.2%대에 마감했는데 확실히 시장의 관심이 주식도 채권도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가도 물가지표 대기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 기준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마감했는데 4개월 내 최고 수준에서 현재 횡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후퇴하면서 유가에는 부정적일 수 있겠죠. 이처럼 다방면에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PC 가격지수 대기하면서 시장이 긴 숨고르기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오는 걸 지켜보시고 이후 시장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비즈, 일본의 반도체 르네상스를 위해 선봉에 선 라피더스 소식부터 인도 대신 한국으로 눈을 돌리며 코스피 베팅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까지 속속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국 부활을 위해 직접 꾸린 드림팀 라피더스가 첫 계약을 맺었습니다. 반도체 전설로 불리는 짐 켈러가 수장으로 있는 텐스토렌트와 2나노 공정의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을 위한 계약을 맺었는데요. 2나노 이하 공정 프로젝트를 수주한 곳은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이렇게 세 곳에 불과했는데 라피더스도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라피더스는 도요타와 키옥시아,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8곳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설립된 회사인데요. 이른바 일본의 반도체 드림팀으로 불리면서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 사실상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이 본격 시동을 건 데 이어서 라피더스까지 움직이면서 일본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라피더스의 2나노 공정 진출은 글로벌 파운드리 2위 삼성전자의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첨단 반도체 양산 계약을 둘러싼 수주 경쟁에 한층 더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를 촉발한 헝다에 이어서 경영난에 시달리던 비구이안도 청산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채권자인 에버크레딧 측이 홍콩 고등법원에 청산을 요청했는데요. 디폴트 상태인 비구이안이 우리 돈 2천억 원 이상의 채무에 대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5월 17일로 첫 청산 심리 기일이 잡혔습니다.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였던 비구이안은 지난해 10월 처음 역외 채무에 대한 디폴트에 빠지면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론을 부채질했죠. 로이터는 이번 총원으로 중국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고 실제 청산이 이뤄지면 부동산 위기 심화는 물론 중국 경제 회복도 늦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도 대신 한국에 눈길을 돌리며 코스피 베팅에 나서고 있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 소식도 살펴보죠. 야누 샌더스는 인도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한국 주식에 베팅했는데요. 한국 정부의 증시 밸류업 방안에 따라 배당 수익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투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한국 주식의 가치 상승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전체 인도 비중 일부를 줄였다면서 한국의 높은 배당 수익률과 기업 개혁 움직임 등이 주가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인도는 여전히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 우수한 거시경제 테마주로 보고 있다며 배당 확대와 증시 개혁 테마에 투자하려면 한국 증시가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은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의 제프 베니거 역시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태극기 사진을 게시하면서 한국 증시 강세에 관한 메가스레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끝났다라는 포스팅을 연일 게재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1년 선행 수익 기준 배당 수익률이 2.45%로 인도 니프티 50 지수의 1.5%보다 높았습니다. 또 올 들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에 77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반면 같은 기간 인도에서는 30억 달러 넘게 회수된 것과 대조적이라고 통신은 진단했습니다. 최근 사이버 트럭을 선보인 이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고 있는 테슬라가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기 스포츠카 로드스터 출시를 밝혔는데요.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마침내 로드스터 생산 계획이 자리 잡았음을 시사하면서 올해 말이면 시제품을 선보일 수 있고 내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의 도움을 받아 디자인 설계를 마친 로드스터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 약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이 1초도 안 걸린다며 이 같은 성능은 그나마 가장 덜 흥미로운 기능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야심찬 포부를 밝히긴 했지만 최근 테슬라, 전기차 선두의 여유롭던 모습보단 초조함도 한편에서 느껴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앞세워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데다 신기술의 늪이라는 평가와 함께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1,675만 대가 새롭게 판매될 것으로 보이는데 1년 전과 비교해 19% 성장에 그치는 수준인데요. 2021년 100%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줄곧 내리막을 기록하면서 장밋빛 전망에도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등 대표 완성차 업체들은 일제히 생산 계획을 축소하며 전기차 전략 수정에 나섰고 애플은 10년간 공을 들인 애플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겠다고까지 했는데요. 차갑게 식어가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로드스터가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디즈니가 인도 시장 확대를 위해 아시아 최고보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무케시 안바니가 이끄는 릴라이언스와 미디어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조인트 베처의 가치는 85억 달러, 우리 돈 11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릴라이언스는 합작사 성장 전략에 우리 돈 1조 8천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디즈니 역시 현지 규제 당국의 승인이 이뤄지면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는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군침을 흘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토종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디즈니 같은 외국 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그 돌파구로 인도 업체와 합작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시장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알아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시장에는 주도주가 부재한 채 테마별 그리고 종목별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시장을 이끌어줬는지 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2차 전지주 소식 많이 전해드렸었죠. 확실히 저PBR주 열풍이 어느 정도 식어가면서 2차 전지 쪽에도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제도 또 이쪽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보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 에코프로비엠이 오는 3월 26일에 코스닥 상장 폐지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주주총회에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에코프로비엠이 유가증권 시중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코스피 200 편입으로 인한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이 오랜만에 급등세를 보였고 또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의 투심이 좋았습니다. 또 에코프로비엠 모 회사 에코프로가 5대1의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는 소식도 장 막판 나왔었죠. 이외에도 주요 2차 전지 소재인 리튬과 니켈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뉴스들도 나오면서 2차 전지 부문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련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4거래일 만에 8% 넘게 반등했고요. 지오릿 에너지와 미래나노텍은 장중 상한가를 시도했습니다. 이어서 리튬포어스는 8.27%,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4%대 상승했습니다. 어제 마크 저커버그 CEO가 10여 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저커버그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수뇌부와 만날 것으로 예정돼 있어 AR 반도체 그리고 XR 관련주 쪽에 주목을 받았었죠. 일단 장 후반에는 LG전자와 메타가 오는 2025년에 함께 XR 기기를 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XR 기기 외 생성형 AR 분야에서도 메타와의 협업 가능성이 나왔는데요. 조조한 LG전자 사장은 메타의 대규모 언어 모델과 LG 디바이스가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논의들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정부가 HBM 기술과 관련한 시설 투자에 최대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소식도 나오자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 흐름이 좋았습니다. 일단 SNS텍은 17%대 올랐고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 13% 넘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이오테크닉스는 12%대 올라 대체로 장비 업체들의 흐름이 좋았고요. 한미반도체도 3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뉴욕장에서 날아온 소식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어제 비만 치료제 이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면서 주가가 120% 넘게 급등했습니다. 결과만 봤을 때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보다도 좋은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GLP-1 복용 13주 만에 환자 체중을 14.7% 낮췄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일라일리의 젯바운드는 9%,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약 6%가량의 체중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약보다 바이킹의 치료제가 훨씬 단기간에 좋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이죠. 이어서 또 한국에서도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었는데요. 한국 BNC가 프로앱텍과 당뇨와 비만 치료제용 GLP-1 작용제를 공동 개발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 흐름 살펴보시면 보도가 나왔던 한국 BNC가 13.87%, 또 인벤티지랩은 3.97% 올랐습니다. 이외 기업들도 모두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어제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의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4년을 시작으로 애플은 최초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2028년까지 출시 일정이 연기되다가 결국 프로젝트는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애플카의 자율주행 테스트 주행 거리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에서는 애플카 출시를 기대했었지만 결국 애플은 전기차 개발은 줄이고 또 그 자금으로 생성형 AR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소식에 애플카 관련주로 묶였던 기업들의 흐름이 부진했는데요. 애플카 개발 관련주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업계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구현이 어려운 가운데 전기차 수요 둔화로 수익성도 낮아지면서 자율주행 기술이 그저 일장 춘몽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관련해서 흐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애플카와의 전장 협업 기대감이 나왔던 LG전자는 0.83% 떨어졌고요. 또 현우산업은 2.34%, 대성 파인텍은 7% 가까이 밀렸습니다. 또 자율주행 관련 대장주 넥스트칩은 2.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간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일부 종목의 배당락일이라 수급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장중에 기업 밸류업 대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를 강화시켰습니다. 큰 폭의 되돌림이 나오면서 양지수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1.04% 올라 2,652.29포인트, 코스닥은 1.13% 올라서 863.3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하시죠. 매도 우위로 시장을 압박했던 기관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외국인과 함께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이 4,593억 원, 기관이 429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1,218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루 전에 낙폭이 컸던 SK하이닉스가 2.73% 오르며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종가 15만 8천 원이었는데요. 마이크론이 HBM 양산에 들어가더라도 캐파 수준이 SK하이닉스에 못 미칠 것이란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또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 배당락일이었지만 금감원장의 발언 영향으로 각각 3.98%, 2.46%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랜만에 8%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거래소 쪽으로 이전 상장을 한다는 공시 덕분이었고 또 에코프로도 5대1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1.5% 상승하는 등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전해질 기업인 엔캠이 12%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면서 종가 29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2원 60전 올라서 1,333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발표 이후에 실망 매물의 하락세를 보이던 저PBR주가 어제 반등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조건에 못 미치는 상장사는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모자랐던 강제성을 부여한 영향이었죠.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 자동차와 금융 같은 대표적인 저PBR주가 완벽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배당락 1위였지만 오후 들어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또 하나금융지주도 장 후반부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저PBR주를 이제 완전히 접기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앞두고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 쪽에서 자금 이탈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도 더욱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밸류업 지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증권에서 시총 300기 중에서 지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을 스코어링 했는데요. 현대해상과 기업은행, 의류금융지주, 코리안리, BNK금융지주 등 금융주들, DB손해보험, GS, JB금융지주, LX인터내셔널 등이 해당이 됐고요. 다울투자증권에서 만든 예상 리스트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메리츠 금융지주와 한국전력, 삼성화재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내일은 3일절로 시장이 하루 쉬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번 주 그리고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 있을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어제 장이 마감되고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와 한진칼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는데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보통 이 MSCI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은 한두 달 전부터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5월에 있을 MSCI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미리 체크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이번 MSCI 후보 종목으로는 현재 시총과 유동시총 허들을 넘은 알테오젠과 엔캠이 유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이 MSCI 이슈와 더불어서 셀트리온 그룹주, 방위산업주, 드론 관련주가 주목됩니다.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인 즘펜트라를 실은 비행기가 미국으로 출발을 했고요. 또 오늘 실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룹주 전반의 주가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폴란드 방산산업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인데요. 기대감의 강세를 보이던 방산주 추가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재료 소멸로 하락할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오늘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지자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드론 관련주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인 만큼 남은 이슈들 꼼꼼하게 챙기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즘 비트코인 보면은 정말 이제 올해 불장 흔히 말하는 강세 진짜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62,000달러를 넘어섰고 우리 돈 원화로는 8,800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참 이게 이쪽으로 또 빠르게 유동성이 이동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2021년에 찍었던 고점. 그렇죠. 그거는 넘어섰나? 이미 지금 이미 넘어섰어요. 넘었었네요. 62,000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현재 시세는 우리 원화 기준 8,750만 원.
코인 하나도 없는 관계로 그냥 배만 아픕니다. 다시 증시 얘기해 볼게요. 뉴욕 증시는 보니까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앞두고 지금 숨고르기 보여주고 있고 어제 또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또 모처럼 강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앞서 다 이렇게 뭐 소개를 했는데 그게 그러네요. 이복현 금강원장 어제 한 말씀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 이제 꺼져가나 싶었던 이 밸류 프로그램에 조금 네.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얘기였고 시원찮은 회사는 그냥 퇴출하겠다. 거기뿐만 아니고 퇴출될 회사 많습니다. 상장사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뭐 좀비 기업 많죠. 좀비 기업들 예. 많고 도대체 어떻게 여기 도대체 상장이 되었나 싶은 기업들 재무제표나 이렇게 사업 내용 들여다보면은 그거 한 데 많고 뭐 유능한 CFO라고 해야 될까? 어쨌거나 뭐 주식 갖고 요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참들 잘해요. 분할도 했다가 무슨 뭐 전환사채 했다가 주식 만들었다가 물타기 했다가 뭐 500원짜리를 또 좀 전에 보니까 무슨 공시가 나왔네요. 500원짜리를 또 100원을 한다고요? 에코프로가 500원짜리가 지금 58만 8천원인데 그럼 100원짜리로 또 백면 쪼개면은 분할. 예. 100원짜리로 쪼개면은 그러면 이게 10몇만 원이 돼야 되는데 기대하기는 싼 맛에 2, 30만 원 됐으면 하는 그 느낌이겠죠. 뭐 어쨌거나 근데 그 전에 삼성전자도 예전에 액면 분할 다 했었잖아요. 하긴 했죠. 예, 유능한 CFO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네. 자, 오늘 FA 리서치 한영희 수석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일본 증시도 그렇고 미 증시 좀 괜찮고 국내 증시도 어제 보니까 분위기 좋아졌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2차 전지 예.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에 좀 훈풍을 불어넣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오늘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비트코인 관련주들. 뭐 그러게요.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아니면 하나투자증권, 실제로 티사이언티피. 지분 갖고 있으니까. 네, 이런 예. 종목들이 오늘은 좀 시장에서 뭐 작지만은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결국에 전고점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아예 신고가를 내버린 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지금 뭐 달러 기준으로 63,000달러를 넘어선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업비트, 그러니까 각 거래소마다 이제 시세가 살짝씩 좀 다르다 보니까 업비트 기준으로는 지금 거의 뭐 8,800 이상까지 갔다가 네. 살짝 내려오는 부분들이긴 한데 여전히 좀 강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8,700만 원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정고점을 그냥 뚫어버렸다라는 거고. 근데 왜 이렇게 좀 비트코인이 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상승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 저는 가장 큰 거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ETF 출시입니다. ETF 네. 출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내가 ETF를 직접 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나는 그냥 분산 투자하면서 ETF로 맡기겠다. 그냥 운용사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맡기겠다라고 하면 ETF를 투자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ETF 같은 경우는 어떤 메커니즘이 되냐면 이게 1대1 비율이거든요. 그럼 자산운용사는 매수 주문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 그대로 물량을 가져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매수세가 좀 몰리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저는 이게 가장 큰 재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감기죠. 그렇죠. 네, 반감기인데 4년에 한 번씩. 네, 4년에 한 번씩 되는데 지금 예상하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4월 19일입니다. 네. 4월 19일인데 그 결국에는 이게 채굴을 해서 보상을 받고 가는 형식인데 내가 이 비트코인을 받는 형식인데 만약에 이게 각 반감기마다 절반씩 채굴량에 따라서 보상하는 게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에 반감기 때는 어땠냐라고 봤을 때 2012년, 2016년, 2020년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전체 쭉 놓고 보면 12개월 동안에 얼마만큼 상승을 했냐라고 봤을 때는 300%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감기를 앞두고 조금은 예전보다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저는 이 시나리오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조금 매수를 하는 경향들이 많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사실 되게 똑똑해지신 거죠. 그럼 이제 4월 19일 날 반감기가 오니까 그 이전에. 지금부터 매수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예. 시나리오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시세가 갑자기 올라왔던 거는 저는 반감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거를 개발한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 뭐 물론 이게 실명이냐 가명이나 이런 거는 있지만은 이게 세팅한 게 결국에는 전체 채굴 보상량이 2,100만 개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채굴량이 점차 감소를 하면서 결국에 영의 수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정된 자원 안에서 비트코인이 결국 반감기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급량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그대로라고 하면은 오히려 가격은 뛰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상승한 이유가 딱 두 가지가 가장 크지 않나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오죽하면 원화 기준으로 1억 간다라는 얘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난주 말만 보더라도 원화 기준 7,7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벌써 8,700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뭐 1억 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시간이 좀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은 상당히 전망이니까. 네, 예. 상당히 빨리 올라오기는 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된 그 코인 관련주들이 네. 좀 부각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저기 코인 관련해서 항상 또 언급되는 종목이 나무가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나무가는 3D 카메라 모듈 죄송합니다. 두나무. 두나무요. 업비트. 두나무. 나무는 맞는데 나무는 나무인데 네. 두나무. 두나무예요. 네, 네. 그래요. 그쪽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분류될 수 있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기술투자가 상장되어 있기 네. 때문에 두나무가 지금 상장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 하나투자증권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사실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너네가 지분 가치가 있다는 건 좀 더 빠른 거죠. 물론 지금 비상장 쪽에서도 사실 시세가 급격하게 변동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가 비상장보다는 상장 쪽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시세 변동성은 사실 가상자산 관련주들에서는 좀 더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이 조금 더 빠르다라고 그러게요.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뉴욕 증시가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번 개인 소비 지출 자체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예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밤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인 그림만 보면은 물가는 쭉 떨어진다라는 건데 그 월간 단위로 보면은 실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예상치가 뭐 2% 초반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PC 같은 경우에 연준이 참고하는 지표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PC가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조금 더 앞당길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좀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뭐였냐면 GDP 성장률이었죠. 네네. 결국에는 GDP 성장률 자체도 연준이 좀 참고를 하다 보니까 어제 GDP 성장률 발표하고 나서 금리가 조금 꺾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GDP 성장률이 예상치 지금 3.2로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야 경기 탄탄하잖아.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성장률 같은 경우 어제도 보면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금리가 조금 밀릴 가능성이 뭐 낮아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당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PC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까지도 보면 배드이식스 9시 오히려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가 많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낮게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뭐 다들 뭐 다룬 내용이긴 합니다만 애플에서 애플카 포기한 거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애플 입장에서는 애플 주가 차원에서는 좋은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던데 뭐 우리 한 대표도 동의하십니까? 그런 시장의 해석에? 저는 일단은 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은 했었어요. 애플카를. 네, 애플카 잘 안 될 것 같다. 잘 안 될 것 같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애플이 사실 지금 AI 쪽에서는 기본 빅테크 업체들보다 살짝 느린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LLM 기반으로 뭐 AI 붙이겠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AI 코파일럿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시가총액 1위를 달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애플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이었거든요. 근데 이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기본 바탕이 뭐냐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근데 지금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는 사실 테슬라죠. 테슬라의 경쟁에 지금 뛰어들었을 때 과연 이길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밀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고, 근데 오히려 저는 주가적으로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은 게 여기 관련된 직원들만 2,000명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인력에 대한 비용 감축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애플이라는 큰 시총에 비해서는 2,000명의 임금은 굉장히 낮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별로 영향을 예, 미치진 않을 예. 거예요. 그래서 애플카를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도 주가가 뭐 내리거나 오르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거든요. 어제는 그냥 전체적인 시장이 휩쓸리는 방향이었지.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디바이스 쪽에 좀 집중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전기차 업체들 중에 중국 업체가 좀 선전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리오토는 좀 잘 하긴 합니다, 저는. 근데 흑자 전환하기는 했는데 일단 리오랑 샤오펑도 이번에 신모델 출시하면서 저는 리오는 조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워낙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수치인 거지. 네. 제가 이거 리오토 관련 판매량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점차 우상향하는 모습들은 그러네요.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중국 쪽은 신재생 에너지 차를 2025년에는 이제 50%까지 선택되는 전망이 있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내에서는 일단 수요로는 인구가 13억이다 보니까 내수로 먹고 살 수 있는 여력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로 진출했을 때 얼마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느냐 이거는 조금 물음표긴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여전히 좀 잘하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1분기는 좀 그렇게 좋지는 않게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춘절이 껴있었거든요. 네. 춘절에는 다들 배송을 안 합니다. 다 쉬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일단 1분기에는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온다라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도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리오토 같은 경우에 12개월 동안 이제 성장이 굉장히 빨라서 이제 12월 달에는 사상 최고 판매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좀 위험한 거는 이제 빈페스트나 니콜라나 루시드. 네. 루시드는 좀 많이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현금이 많이 없습니다. 현금이 없게 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자체적으로 흑자 전환해가지고 조달을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루시드 같은 경우는 사우디 쪽에 투자를 받고는 있죠. 근데 투자를 해주긴 할 건데 저는 CEO가 스톡 옵션을 너무 많이 가져갑니다. CEO가 너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빈살만 입장에서는 너무 화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환경이다라고 예.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빈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4분기에 마이너스 잉여 현금의 흐름이 이제 5억 4,400만 달러. 그러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게 1년 뒤에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현금 소모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럼 빈페스트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거나 외부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빈페스트 자체적으로는 조금은 자금 조달 능력을 충분히 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희석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한지표 저기 어젯밤 쿠팡도 보셨어요, 혹시? 쿠팡 네. 처음으로 연간 실적 흑자.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14년 만에 연간 흑자네요. 네네. 2010년 창사였고 네네. 많이 이거 참 이게 처음 그거 할 때 그때 그러네요. 70불 뭐 이랬던 그게 지금 이제 한 9불 정도까지 왔다가 지금 이제 18불 때 지금 이거는 뭐 그동안에 이제 누적 적자 이제 털어내고 이제 주가도 이제 회복하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부분 요즘 또 그것도 많잖아요. 경쟁사들도 갑자기 많아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은 국내에서는 잘 하고 있지만 네. 식품 쪽은 잘할 것 같긴 합니다. 로켓프레시. 네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쿠팡의 다른 식품이 아닌 제외 다른 일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출이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알리익스프레스 쓰거든요. 아, 알리익스프레스요. 쿠팡에 그 셀러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셀러 사업자들은 내가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자도 있고 대규모 사업자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셀러 사업자들이 알리에서 원래는 예전 같은 과거 사업 구조는 알리에서 직구를 한 다음에 내가 물건을 확충해가지고 쿠팡에서 알리에서 10,000원에 팔면은 20,000원에 팔아서 그 수수료를 남기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알리가 직접 진출을 했잖아요, 이제. 예. 그러면은 저는 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소비재, 그냥 일반 소비 물건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컴퓨터 장비나 아니면은 뭐 샤오미 물건 같은 경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데 훨씬 쌉니다. 알리가. 알리가 훨씬 싸다. 같은 제품인데. 그리고 샤오미 우리나라에서도 샤오미 많이 쓰잖아요. 네네. 예. 뭐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 많이 쌉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도 근데 이게 아니 해외에서 오면은 배송비가 비싸지 않냐. 무료 배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 식품 제외하고는 좀 다른 쪽에서는 좀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뚫어야 될 거는 좀 식품 쪽이지 않나. 근데 알리가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로지스틱스 창고를 좀 구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직접 진출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쪽에서는 지금 직접 진출하게 되면은 지금은 한 7일에서 13일 정도 걸리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쿠팡의 가장 큰 매력이 내일 도착, 하루 다음, 네, 새벽 도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메리트가 알리가 직접 창고 매입해가지고 그 뿌려버리면은 그 매력도가 조금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실제로 저도 뭔가 나오게 되면은 저도 체험하고 이게 실제로 좋은지 안 좋은지 써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네. 근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에서는 좀 알리나 테무 쪽이 좀 승기를 잡지 쿠팡 않을까. 플레이는 어때요? 플레이는 요즘에 그래도 점유율 좀 늘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플레이나 이쪽은 OTT 사업자들은 쿠팡 시총에 비해서는 워낙 좀 비중이 미미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뭐 쿠팡 언급한 김에 나머지 뭐 이마트나 뭐 현대백화점 등등 요 유통 쪽, 예? 네. 이쪽은 그동안에 이제 저 PBR 그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시세는 나왔다가 뭐 급격히 또 이렇게 되밀린 상황인데 어제 뭐 같이 반응은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상승폭은 적습니다만 우리 또 테슬라 박사 우리 한수석께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유통 관련해서 여쭤서 죄송한데 예. 그냥 평소 갖고 계시던 뷰라도 말씀해 주시죠. 유통주 네네.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으로 나뉘잖아요. 네, 유통이라는 네. 것 자체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트나 롯데 쪽은 그렇게 재미 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주가가 뛸 수 있는 방향은 그 의무 휴일을 좀 빼야 된다라는 거. 점차 지금 거래액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마트 보시면 거래액이 쭉쭉쭉쭉 낮아지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네. 이건 실제로 이마트를 가시는 분들도 최근에는 쿠팡 로켓프레시로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 좀 강화가 더 되는 거는 맞고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스타필드 쪽을 더 노려야 된다라는 뭐 얘기들도 많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저는 일단은 오프라인 쪽에는 좀 뭔가 경험을 해야지만 뭐 더 살 수 있는 방향성. 근데 지금 사실 쿠팡이 워낙 식품 쪽에서는 워낙 강자이다 보니까 네. 유통 쪽에서는 사실 PBR 관련주나 이런 쪽으로 좀 상승 가능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방산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최근에 사흘 연속 좀 급등을 보여줬어요. 이게 결코 한 주 가격을 봤을 때 싸진 않잖아요. 이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종목은 아닌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오늘 이제 그 수은법이라고 하죠. 수출입은행법 이 본회의 지금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자본금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 폴란드 쪽 방산 수출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굉장한 호재인 거잖아요.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네, 이제 맞아요. 처리를 하거든요. 예. 원래는 이제 수은법이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15조 원. 네, 상대방 쪽에 상대 네. 국가 쪽에서 뭐 금융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대출을 내주는 거나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지만 이제 무기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은 15조 원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었냐면 그 폴란드 1차 계약 때 그냥 다 소진됐어요. 그렇다면서요. 너무 많이 예, 사다 예. 보니까 예. 그러면은 더 빌려줄 수 없다 보니까 그 정책상에 조금 에러가 생긴 거죠. 우리 이제 2차 구매 해야 되는데 너네 없잖아라고 하면은 이게 계약이 뭐 불발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한국산 무기 제외하고 다른데 독일 레오파르트나 뭐 전차 같은 경우에 레오파르트나 아니면은 뭐 미국 에이브람스나 뭐 이런 거 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유지비나 기본 가격이나 이런 데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심지어 에이브람스는 이게 항공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항공유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비싸잖아요, 일반 유보다는. 근데 항공유를 써야 되는데 그 유지 비용만 해도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K9 자주포나 아니면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무기 수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지금 정책상 이거를 높여야지만 2차 계약도 받을 수 있고 3차 계약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아마 뭐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지금 뭐 가장 큰 화두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25조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2차 물량까지는 좀 가능할 수 네. 있을 만한 부분이다라는 거고 자본금 한도를 지금 50조까지 늘린다라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루마니아라든지 네. 아니면 폴란드, 뭐 이집트, 뭐 아니면 뭐 사우디 이쪽 사우디도 굉장한 큰 손이거든요. 근데 중동 전쟁이나 아니면 유럽 전쟁이나 이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한 큰 가성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문법이 개정된다라는 거는 호재이기는 하고 근데 이게 좀 많이 반영이 됐죠. 지금 주가 보시면 19만 4,500원에 어제 종가 끝났는데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 이제 실제로 이제 통과가 되면은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덜 오른 종목을 노리셔야 되는데 방산주 내에서. 네, 저는 일단은 뭐 LI 넥스원이나 여기 네. 미사일 쪽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로템의 K2 전차 쪽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가장 유심 있게 보는 거는 뭐냐면 155mm 포탄 관련주거든요. 네. 이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하면서 미국이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한테 수출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진이 빨리 됐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155mm 포탄 지금 공장 돌리려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좀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 관련주들이 뭐가 있느냐? 풍산이나 한일란주, 155mm 포탄 관련주들. 대장은 당연히 풍산이겠죠. 그래서 155 무기 쪽을 노리신다라고 하면 풍산이나 한일단주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LIG 말씀드립니다. 넥스원, 풍산, 네. 한일단조. 그런데 요즘 또 뭐 모바일 박람회 MWC 2024 네. 네. 그것도 있고 또 AI면 AI지 또 AGI는 뭡니까? 일반 인공지능인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조금 범용이라고 네, 볼 범용인 수 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더- G가 제너럴로 돼가지고. 네. G가 제너럴.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특화된 출력값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비서 역할도 하고 이러는 거죠. 뭐 해줘, 어디 잡아줘, 어디 전화해서 이거 예약해줘라고 하면은 그 일반적인 인공지능이 내가 만약에 식당 예약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지금 인공지능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안 되거든요. 뭔가 뭐 스케줄 잡아서 어느 쪽까지 해줘라는 거는 사실 안 되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나 그냥 어디 누구랑 예약할 건데 누구 이름으로 뭐 어디 식당 예약을 해줘라고 하면은 그런 일반적인 사고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이게 뉴로모픽이 관련돼서 좀 떴던 거죠. 왜냐면은 사람이 생각을 하려면 이제 뉴런이라는 신경망이 좀 있어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뉴런이라는 신경망이 있어야 되는데 뉴로모픽 반도체 중에서 뭐 데페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좀 어제 같은 경우에는 NCN이라고 좀 종목이 많이 떴었죠. NCN 같은 경우는 뭐 뉴로모피 원천기술 정보과제 수행 이력이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실리콘밸리 쪽에 AGI 연구소를 설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사실 다시 뉴로모피 관련주들이 뜬다라고 해가지고 NCN이 좀 부각을 많이 받은 거거든요. 일단 저는 뉴로 들어가면 이제 일단 뇌하고 연결되는 거고. 네네. 뭐 칩을 갖다가 뇌에다가 꽂는 겁니까 저거? 뇌에 꽂는 게 아니고요. 뇌, 뇌에 꽂는 네. 건 아니고 뇌를 모방한 듯한 뇌를 칩이다. 모방한 듯한 칩이다. 생각하면서 뉴런 같은 신경망을 통해서 비슷하게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아유, 다행입니다. 네네. 난 또 내 머리에 뭐가 막 심겨지나 싶어가지고. 네. 오늘 소장님 개그 욕심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651포인트, 코스닥 강보합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는 86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호가에서는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3,000원. SK하이닉스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56,5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호가에서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0.2% 내림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47,500원이죠. 기아가 0.6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18,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 0.2%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36,500원. 네이버 호가는 203,000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어제 이미 8%도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도 0.3%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5만 7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59만 5천 원. HLB가 1% 지금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76,500원이고요. 알테오젠이 2.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6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엔캠 0.3%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9만 1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3%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 11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HPSP가 0.7%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5만 1,900원이죠. 신성 델타테크 오늘 호가에서는 보합 예상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6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 가운데 리노공업이 0.9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0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좀 보합권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오늘장에서 어제부터 이제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에서 또 반등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도체 관련주들 행보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 자체 좀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떨까요? 오늘 또 내일 3.1절 연휴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쭉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1% 내외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고 지금 오늘 뭐 말씀드린 대로 그냥 2차 가상화폐 관련주들. 그렇죠. 네, 지금 하나투자증권이 호가에서는 뭐 17% 정도 상승할 걸로 보이고 있고 우리기술투자도 지금 14% 그러면은 이제 10,000원대를 또 뚫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큰 상승 그다음에 뭐 위지트도 그렇고요. 뭐 T사이언티픽도 가상화폐 관련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오늘은 좀 주도하는 섹터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 좀 테마로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가상화폐 같습니다. 관련주들은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이미 지금 뭐 8,800만 원 지금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코인 그 실적보다는 코인 가격에 변동되다 보니까 코인이 계속 상승하면 이것도 같이 따라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변동성은 좀 큰데 저는 단기 트레이딩이 좀 맞기는 하다. 네네. 왜냐면 그동안 차트 보시면 우리기술투자는 거의 한 2배 이상 가까이 올라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코인 잠깐만 꺾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빠르게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는 관련주는 조심은 트레이딩 해야 먼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어때요? 최근에 이제 그 리튬하고 니켈 가격이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뭐 개별적인 이슈긴 합니다만 코스피 이전 상장이 지금 가시화됐잖아요. 다음 달 26일 이제 주총을 하겠다고 했고, 어떨까요? 이제 2차 전지 좀 본격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리튬 가격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네네.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제가 테슬라 오늘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테슬라는 가격이 더 싸질 것 같습니다. 차량 가격. 차량 가격이 네. 그럼 마진율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뭐 박리담의식으로 가는 건가요? 배터리 가격이 좀 많이 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CATL이 발표를 했는데 배터리 가격을 50%를 인하를 했거든요. 네네. 네? 배터리 가격을 네. 12개월 만에. 50%나 낮춘다고요? 반값으로? 네, 12개월 동안에 작년 12개월 전에는 어떤 가격이 어땠냐면 한 60kW 배터리 팩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타는 지금 전기차가 한 60에서 75 사이의 킬로와트시를 좀 쓰는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CATL이 LFP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60kW 배터리 팩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이제 6,700달러 수준. 근데 지금 이번에 인하한 가격이 3,300달러거든요. 그럼 50%를 인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차량당 그 전기차 업체들은 50% 가격을 좀 절감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보시면은 차량 가격이 이 정도면은 원재료가 이 정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원재료가 밑으로 쭉 내려간다 그러면 이 정도 마진이 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가격을 쭉 낮춰도 이 가격에서 경쟁자를 죽여버리고 가는 전략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가격 낮추니까 치킨 게임이니까.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저는 충분히 가격을 더 낮춘다라고 하더라도 마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왜냐면은 원재료 가격이 계속 낮아지다 보니. 아니 뭐 테슬라만 낮추는 게 아니고 아침에 오면서 봤던 기사 중에 하나는 우리 현대차도 아이오닉 5, 6 뭐 한 5, 6천만 원대 하던 게 3천만 원대로 내려온다는 기사가 있던데 뭐 보조금 받아서죠. 보조금 받았어. 네, 보조금 받아서죠. 그거. 근데 가격이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배터리 자체 가격이 낮아지니까 마진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어닝을 좀 보기는 해야 되는. 저는 일단 배터리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저는 내리는 게 더 시장 확장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점유율을 늘리는 게.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장기적으로 이거 시장 확장해서 FSD 넣으려면은 저는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 마진이 훼손됐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습니다라고 저는 그게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빠진다라고. 왜냐면 장기적으로 이거 FSD 하나씩만 넣더라도 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FSD V12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는 웬만한 운전자보다 운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문제.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해서 배터리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져서 전기차 가격이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뭐 접수가 됐고, 그게 그러면 배터리 산업 전반적인 2차 전지 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돼요? 저는 배터리 가격이 좀 낮아지면 이게 P나 Q가 증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P나 하는데 Q. 네, 가격이냐 물량이냐 예. 이건데, 저는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어느 정도 내가 어쨌든 지금 적자를 본 거는 내가 작년에 샀던 거나 일전에 샀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일어나서 지금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한 거잖아요. 에코프로 BM이나 코스모 신소재, LNF, 그러니까 소재 업체들. 그 2차 전지 얘기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네.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장합니다.
네, 2월 29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지금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63,0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원화 기준으로는 지금 8,700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반감기 도래 맞물려서 지금 공급 자체가 조금 딸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모처럼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어떤지 좀 흐름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지금 0.3% 떨어집니다. 2,643포인트, 코스닥 약보합 86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5%, 0.68% 하락합니다. 72,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7% 약세입니다. 155,5,1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5% 떨어집니다. 398,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5% 내림세 795,000원이고요. 현대차는 보합이죠. 기아가 지금 0.4% 올라갑니다. 118,300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대차, 기아 지금 혼조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셀트리온이 0.3% 상승 중이죠. 191,0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5% 떨어집니다. 435,000원, LG화학이 0.8% 하락이죠. 46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코스피 이전 상장 가시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제 다음 달 26일 주총을 통해서 이제 결의를 하게 되는데 에코프로비엠 어제 8% 강세 보여줬고 오늘 추가적으로 0.39% 상승합니다. 257,000원이고요. 에코프로가 0.5% 올라갑니다. 592,000원. HLB가 1.4% 떨어집니다. 76,200원이고요. 알테오젠이 2% 상승합니다. 167,900원. 엔캠 3.4% 상승이죠. 302,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제약은 0.3% 하락합니다. 그리고 HPSP가 0.7% 떨어집니다. 52,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3.5% 강세입니다. 136,0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7% 하락하네요. 163,700원이고 리노공업도 내림세입니다. 20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또 종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가상자산 관련주들 강세입니다. 우리기술투자가 13% 급등 중이고요. 위지트도 9.4% 강세입니다. 자,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5.4% 상승 중이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다날 5%에서 4% 강세입니다. FSN도 4%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상화폐 관련주뿐만 아니라 두나무 관련주들도 강세입니다. 한화투자증권 11% 급등합니다. 4,800원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성창투도 3.9% 강세입니다. 우리기술투자는 가상화폐 관련주, 두나무 관련주 모두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도 1%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NFT, STO 관련주들도 올라갑니다. NFT 쪽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6% 넘게 올라가고요. 7,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컴퍼니케이도 12% 급등 중입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서울옥션 모두 5%, 2% 강세고요. 갤럭시아 SM, 컴투스홀딩스 모두 5% 이상 강세 보여줍니다. 그리고 STO 관련주들도 강세입니다. STO 쪽에서는 K옥션 지금 4% 이상 올라가고요. IT센도 2.6% 상승 중입니다. 사실 이제 STO 관련주, NFT 관련주, 가상자산 관련주 다 두루두루 엮여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그리고 자, 오늘 또 보니까 해운주가 또 상승하네요. 대한해운이 4.7% 올라갑니다. 2,030원이고요. 펜오션도 2.8% 강세고요. 그리고 흥하해운도 1.8% 올라갑니다. 오늘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 오늘장에서는 이제 가상자산 관련주들, NFT 관련주, 창투사, STO 관련주들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95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07억 원, 44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622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6억 원, 258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3원 20전 상승한 1,336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미국 국제 수익률하고 달러 시세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뭐 지금 두 개 다 오늘 밤에 이제 PCI 보고 방향을 잡긴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 환율이 잘 안 빠지는 게 좀 찝찝하긴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뭐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외국인들이 현선물 막 잡아 당기는데도 네네. 그런 양상이고 지금 또 뭐 동경장 열리기도 전에 일본 재무성이 재무관은 환율 갖고 또 구두 개입을 하더라고요. 외환시장 움직임이 과도하면은 이제 뭐 151엔 조금 이제 밑에서 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니케이가 이제 조금 한 사흘 전에 피크 찍고 지금 흔들리는 양상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어제는 진짜 무슨 뭐 작심한 듯이 현선물 잡아 당기더니 네. 오늘 또 양시장에서 또 이렇게 개장 초에는 또 순매도 양상을 보이네요. 그러니 지금 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민혜가 오프닝에서부터 가상자산 관련주 이렇게 하더니만 네. 그런 거 말고는 지금 뭐 그닥 지금 2차 전지도 한참 얘기하다가 지금 개장 상황을 살폈는데 예. 2차 전지도 조금 현재로서는 크게 뭐 방향을 못 잡고 지지부진한 양상이네요. 자금이 지금 쏠림 현상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엔캠인가 그 종목이 다 빨아먹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버리면 그 종목이 뛰어버리면은 같은 2차 전지주에서도 나머지 종목들이 소외당하고. 그 전액 쪽이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돌이 이제 빤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합니다. 2차 전지 마저 얘기해 주세요. 네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디까지 얘기했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 한 대표 리튬 된자. 가격 예.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리튬 가격이 좀 바닥 찍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 아까 차트 보니까 얼핏 뭐 대충 더 밀리진 않는 네네. 그림이 돼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탄산 리튬 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나타냈고, 그다음에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저는 리튬 가격 포함해가지고 니켈 가격 좀 봐야 되는데, 니켈 가격이 그러니까 직전 거래일보다 한 $200 올라가지고 이제 17,180달러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니켈 가격이 톤당 17,000달러 넘어선 게 이제 작년 11월 이후에 이제 3개월 만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광물 가격이 좀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리튬 가격 역시도 이제 킬로그램당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88위안 정도 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바닥 유지하다가 어제 조금 상승세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리튬 가격이나 니켈 가격이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가격이 싸지면은 저는 전기차의 수요는 더 증가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P보다는 Q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그 성장기냐 성숙기냐 아니면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네. 저는 성숙기는 가격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수익성을 지금 올려야 된다는 거. 근데 성장기 때는 가격보다는 물량을 빨리 해서 네. 많이 뿌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야지만 뭐 이제 시장에 대한 확장이 높아지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전기차는 사실 성숙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성장기인 건데, 네. 저는 그러면은 물량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가격이 좀 낮아지더라도 저는 시장을 빨리 개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테슬라도 하는 전략이 모델2 값싼 모델을 빨리 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Q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각 월마다 네. 그 양극재 수출 단가랑 중량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는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중량에 먼저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빠르게 반등한다라고 하면. 네네.
그러면은 지금 수출이 그러면 잘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때는 양극재 업체들은 충분히 지금보다 좋은 실적이나 주가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매월마다 그 양극재 수출 톤당 수출 중량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양극재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2차전지 쪽 전해액 쪽도 지금 사람들 관심이 많아요. 엔캠도 그렇고 솔브레인 홀딩스. 네네. 오늘 보면 시세도 괜찮고요. 그 엔캠은 경쟁력이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전액을 만드는 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뭐 기술력이 엄청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엔캠이 이렇게 갔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엔캠이 조지아 쪽에 미국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조지아에 또 어떤 공장이 있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 배터리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전해액은 중요한 게 뭐냐면 유통기한이 3개월이에요. 그 짧은 그리고 거죠. 엄청 짧은 거죠. 예. 왜냐면 이게 뭐 식품도 아니고 3개월이면은 굉장히 유통기한이 짧은 건데, 근데 이거를 옮길 때는 또 특수 용기가 또 필요합니다. 전해액으로 옮길 그래서 때. 가까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6시간 이내에 있는 공장에 떨어져 있다 그래요? 보니까 미국 기준으로 6시간이면 굉장히 짧은 거리거든요. 그러면은 엔캠의 미국 공장하고 SK 조지아 공장, 뭐 SK랑 LG 에너지 솔루션 조지아 공장이 있는데 거리가 가까워서 직접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첫 번째. 예. 근데 그러면은 뭐 솔브레 홀딩스는 바보야? 진출하면 되잖아, 미국. 네.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죠. 네. 근데 이 전해액을 만들 때는 그 불산이라고 하는 이제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시 허가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가 쉽지 않다. 불산이라는 독성 네, 물질,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변에 있는 뭐 시민들이나 예. 이 환경단체 주에서 허가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조지아 쪽에 엔캠은 30만 평 정도의 부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미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미국 IRA법을 엄청 견제를, AMPC 받을래? 우리 더 받을래?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전액의 특성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레시피를 한번 만들면 쉽게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허. 뭐냐면 그 소장님이 엔캠이라고 하시면은 예. 제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중국집 주방장이신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중국집 누가? 주방장 나가면은 그 중국집 망한다고 했었잖아요. 망하는 정도는 아니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잘 안 가게 되는 거죠. 맛이 근데 달라지니까. 이게 고객사랑 한번 이 레시피를 조합을 맞추면은 네. 쉽게 바꾸는 게 힘듭니다. 아하.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직접 대응이 가능하다 보니까 고객사에서 야 우리랑 맞추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한번 맞추면은 다른 고객사로 가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 만드는 건 쉬운데 혼합 비율, 배율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엔캠 주가가 이렇게 좀 상승한 거는 이것에 대한 좀 배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최근 이렇게 그 급등 배경 내지는 향후 이렇게 경쟁력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되는데, 네. 뭐 캐캐묵은 접근 방법입니다만 뭐 PER이라든지 이런 정등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여전히 어떤 논란은 있어요 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너무 많이 어. 괴리가 있죠. 이제 5조인데 작년 영업이익이 37억이고 매출액이 4,400억 정도면 PSR이 거의 10배가 넘는 거고, 뭐 PUR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뭐 많이 크죠. 근데 이거는 성장성으로 가다 보니까. 네. 근데 저도 지금 주가에서 과감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만약에 여기서 30만 원대에 내가 매수를 했다가 좀 급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심리적인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에코프로 투자하신 분들이랑 좀 비슷한 거죠. 150만 원대. 그러면은 그분들도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거의 매일 저는 뭐 새로운 거 하나씩 배우는데 오늘 또 전액 운반하는데 네. 한 6시간은 넘지 마라. 6시간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
운송거리가 특수 용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특수 용기가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유통기한이 좀 짧다 보니까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빨리빨리 되는 대응해야 그래서 그 공장 주변으로 다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거의 맞습니다. 뭐 화로회 운반하듯이 해야겠구만. 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덴티움이라는 종목. 네. 어제 사실 이제 치과 장비주라든지 치과 관련주들, 뭐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고 그 가운데 이제 오늘까지도 시세가 이어지는 게 덴티움이에요. 네. 예, 갑자기 이렇게 또 치과 쪽 섹터가 이렇게 투자자들 관심을 받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덴티움이 어제 상한가 갔었나 그랬거든요. 근데 네. 덴티움이 중국 임플란트 쪽에서는 그 허가를 하나 받은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 공시는 아니고 중국 쪽에서 이제 덴티움의 임플란트를 허용한다라는 하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때도 주가가 한번 쭉 갔었죠. 근데 쭉 내려오고 나서 이제 중국 임플란트 업황이 이제 좀 빠르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 임플란트 회복 속도가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임플란트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 뭐 덴티움이나 오스템 쪽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보고서도 그렇고 이제 중국 쪽 수출 성장세가 좀 확연히 드러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몰렸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계속 서프라이즈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국 쪽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매출이 거의 3,300억에 작년 기준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1,300억인데 지금 시총이 1조 3천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어제 상한가는 안 갔습니다. 제가 이건 착각했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민영이가 툭툭 던지는 업종이나 섹터 진짜 종목까지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막 속보가 떠네. 덴티움 중국 시장 회복 전망에 8% 상승세 네. 이렇게 됐는데 요거 뜨기 10초 전에 질문하셨어요. 정말 빨라요.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박미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최근 전 세계 증시 랠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는 역사적 고점을 찍으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학개미들이 몰린 종목과 수익률 상황, 그리고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엔화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일본 향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강해지면서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상승세 중심에 또 일본 반도체주가 있죠. 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일본 증시가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일본 증시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10개를 살펴봤더니 그중 절반이 반도체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찍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증시는 엔화 약세와 정부의 상장사 기업 가치 재고 노력 등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쭉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 속에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일본이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장비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미국과 동북아시아 간 지정학적 위험을 기회 삼아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 또한 반도체 종목의 투자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달 들어 이락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반도체 장비 기업인 도쿄 일렉트론이었으며 지난달 순매수액의 13배 수준으로 한 달 사이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반도체라는 용어를 갖다가 이렇게 자주 입에 올리는 시기가 다시 올까 싶었는데 요즘 진짜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일본 반도체에 투자한 ETF들 수익률이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 성적을 냈습니까? 네, 일본 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와 달리 최소 매매 단위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직접 투자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에 투자할 때 상대적으로 매수 단위가 작아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ETF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국내 상장된 일본 관련 ETF 12종목의 순자산이 연초 5,020억 원 규모였으나 2개월도 되지 않아서 7,038억으로 불어났습니다. 연초 이후 일본 반도체에 투자하는 국내 ETF의 수익률은 16에서 21%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45%나 오르고 실적도 좋게 나오면서 일본 반도체 기업 주가도 동반 상승세를 탄 것입니다. 네, 또 이미 많이 오른 일본 반도체주보다는 로봇 관련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다면서요. 네, 이미 많이 오른 반도체 관련주보다 로봇주가 상승 여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락개미들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일본 주식 순매수 상위권을 살펴보면 1위를 차지한 화낙은 일본 공작기기 컨트롤러와 산업용 로봇 제조사인데요. 글로벌 로봇 제조 기업 내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입니다. 화낙의 주가는 지난해 로봇과 공장 자동화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중국의 수요가 하락하면서 떨어졌지만 미국과 유럽,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수주를 확보하며 회복하고 있고 중국 수요 회복 시그널이 실적에 반영된다면 로봇 부문 추가 반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일본 증시의 이 화랑에는 또 엔화 가치의 하락, 엔저 현상도 이렇게 한 몫을 했는데 우리 지금 투자자분들 가운데 이제 일본 주식도 주식이지만 엔화 가치가 그동안 너무 떨어진 거 아니냐. 다시 이제 엔화 가치 상승 쪽에 베팅하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뭐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엔원 환율도 뭐 떨어지고 있고. 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조금 고민스러운 시점인데 본격적인 엔화 상승 좀 아직까지 뭐 그 기대감을 놓지 않아도 될까요? 그동안 일본 주가지수나 반도체 종목에 투자한 분들은 재미를 보셨고 엔화에 투자한 분들이라면 눈물 짓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4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경에 따라서 엔화 상승과 하락이 갈릴 듯합니다. 달러엔 환율은 최근 150엔 선까지 올랐으나 통화정책 변경이 단행되지 않을 경우 환율은 140엔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화 가치가 오르면 환차익은 생기겠지만 엔화 약세를 기본으로 호실적을 냈던 일본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수출 기업이 많이 포함된 일본 주가 지수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수분양자들이 한숨 돌린 상황인데 하지만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네,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입니다. 이미 각종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또 조심할 것은 무엇인지 계약 갱신 청구권의 모든 것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또 정용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시네요.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민법 천재 변호사님. 저 이제 실거주 의무를 갖다 3년 동안 유예한다. 이제 유예예요. 저희가 그동안 뭐 부동산 시간을 통해서 다뤘습니다만 유예인데, 자 그러면 이제 입주 예정자 가운데 잔금 마련이 어려운 분들은
이제 전세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원래는 네. 그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폐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3년을 유예하는 것으로 폐지가 아닌 유예. 네, 맞습니다. 국토법안 소위원회를 지금 통과한 상태이고 본회의는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해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의 최초 시작 시점을 원래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기산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완화가 되어서 최초 입주 후에 3년 후 이렇게 완화가 된 것이 핵심인데요. 결국에는 잔금 마련이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전세를 한 번 정도 놓을 수 있는 시간을 버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3년 뒤인 것 같은데 이제 당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이제 분양받으면은 일정 기간 무조건 입주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인데 그러면 3년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말들 많이 나오거든요. 네, 실거주 의무라는 것이 2021년 2월 예.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 계약을 맺으신 분들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의무가 부과된 제도입니다. 결국에는 갭 투자는 하지 말고 실제로 들어가서 잔금을 치르고 살 사람만 분양 계약을 체결해라 이런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인데요. 네. 이 기간 동안에는 해당 아파트를 팔 수도 없고 또 전월세를 내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들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잔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LH에다가 강제로 사달라 이렇게 매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잔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팔아라 이렇게 이제 법안이 마련된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실거주를 하는 척 속이는 행위를 했다. 예. 만약에 이것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3년 유예하는 것으로 법안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3년 유예한 이후에 내가 만약에 잔금을 치를 능력이 여전히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LH에다가 강제 매도 신청을 하셔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변호사님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저 평소 궁금했던 건데 방금도 처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엔드가 아니고 오아 아닙니까? 네, 이거 맞습니다. 하든지 이거 하는 거. 네, 맞습니다. 1년 징역 살래 1,000만 원 벌금 낼래. 땡빛을 지더라도 벌금 내고 말죠. 그 감옥을 어떻게 1년을 지냅니까? 이거는 어떻게 판단해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판사 마음입니까? 네, 맞습니다. 재판부에서 판결을 뭐 징역형을 선고할지 아니면 예. 벌금형을 선고할지를 뭐 죄질이나 네. 뭐 이렇게 전과에 따라서 선고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피고인의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그렇죠. 재판부에서 내려준 대로 처벌되는 것이라고 보면 또 뭐 되겠습니다. 변호사 잘 선임하면 집유도 가능할 수도 있죠. 변호사 잘 선임하면 징역 살 걸 벌금 낼 수도 있고 더 센 변호사를 구하면은 집행유예.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좋은 세상입니다. 야, 어쨌거나 근데 이거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되니까 임대차 3법이 또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다뤄주실 거 계약갱신 청구권 요거부터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서 살다가 한 번에 한해서 내가 더 살겠다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2년의 존속 기한이 더해서 살 수가 있는데요. 보통 전세 기간이라고 하면 2년이 주어지기 때문에 추가로 내가 더 한 번 더 살겠다 갱신 청구를 하게 되면 추가 2년을 더 사실 수 있어서 총 4년을 거주하실 수가 네. 있는 것이죠. 이때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에서 6개월 전 사이에 내가 한 번 더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갱신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 구두로 하시나 이메일로 하시나 문자로 하시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 거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 가능한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내가 한 번 더 살겠습니다. 갱신 청구를 하게 되면요.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가 없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절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나누어 보시면 임차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즉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라거나 아니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다거나 또 임차인이 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아파트를 파손한 경우 등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경우는 한 번 더 살게 해줄 수 없다, 거절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임차인과 합의해서 임대인이 적절한 보상을 좀 해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철거나 재건축 계획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제일 처음 계약하실 당시에 이 부분을 좀 특정을 하셨다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고요. 또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존속 혹은 직계 비속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라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저기서 주택을 고의 혹은 중대과실로 파손, 조금 이제 저 법적 용어다 보니까 어느 정도면은 파손이라고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 뭐 불을 질렀다거나, 네, 뭐 그런 경우에는 굉장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파트를 파손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요리하다가 것이겠죠. 잠시 어떻게 뭐 이렇게 좀 뭐 방화는 아니더라도 네. 중대한 과실이라면 또 중대한 거절할 수가 있는 과실이라면? 것이겠죠. 네. 거기서 항상 어떤 그 법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 이제 문제는 요 방금 설명하신 2년 살고 2년 더 산다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요 유예가 3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3년 후에 어떻게 되냐 이거죠. 네, 이게 이제 두 개가 충돌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면은 2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총 4년을 지금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인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3년의 유예 기간만 받았기 때문에 3년만 살고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딱 2년만 전세를 내주시고 계약갱신 청구는 거절하신다면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2년 전세에다가 그 특약상에 1년을 더 플러스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2년만 살게 하겠다라고 하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3년을 다 채우겠다. 이러면 조금 복잡한 네. 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년의 기간 전세 약정을 해놓고 추가로 특약사항에 1년을 더 살게 해주는 것으로 약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만기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한다면 별다른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 같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의 고유한 권리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것들을 일방적으로 1년 정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느냐. 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수 근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네. 그 임차인과 임대인이 적절한 합의하에 혹은 임차인의 요구로 이러한 계약을 하게 됐다는 특약 문구를 작성을 하고요. 만기를 정확하게 표시한다면 그렇게 뭐 크게 법적으로 분쟁이 될 만한 소지를 없애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계약할 때가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서로 사정 빤하게 아는 상황 하에서 예. 근데 요거 저 이제 분쟁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두고 분쟁이 많다. 논란이 좀 되는 그런 사례를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집주인이 내가 직접 살겠으니 나가주세요라고 글쎄, 그럴 말을 수가 있죠, 했는데 충분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릴 사례인데요. 이 서초동 아파트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네. 이제 부부가 살다가 예. 한 번 더 살겠다는 계약갱신 청구를 한 것이죠. 네. 근데 임대인이 본인과 나의 부모님이 직접 이제 들어가서 살 것이니 뭐 집을 비워달라 네. 이렇게 거절의 통지를 한 것입니다. 예. 그랬는데 이 집주인이 다시 말을 바꿔서 본인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우리 부모님만 들어가서 살 거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예.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거주 의사를 내가 직접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 말이 바뀐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빨리 집을 비워달라 이런 취지로 인도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집주인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뭐 말을 바뀌었기 때문에 진실성에 어떤 뭐 의문은 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주체가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당 아파트를 팔거나 아니면 전월세를 내주는 정황이 포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거절 통지가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예.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죠. 뭐 그래서 그럴듯한 판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집주인의 손을 들어준 네. 것인데 대법원에서 이게 완전히 바뀌는 지금 판례가 나온 것인데요. 결국에는 임대인이 신뢰관계를 좀 훼손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믿을 수 있도록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당신이 입증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입증을 다 하라. 이런 취지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앞으로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정도의 어떤 실질적인 입증을 하여야 하는 약간 부담을 지게 되는 판단이 나온 것이죠. 참 이게 무슨 세무조사 받는 것도 아니고 세무조사 받으면 보통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는데 네. 이거는 임대인이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시간을 두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실제로 이제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임차인은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사례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실거주 판단 자료를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는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사를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현재 자기 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월세에 살고 있다. 이 경우에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것들을 소명을 하면 되니까 그걸 하든지. 네, 전세 계약서를 뭐 제출해라 네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직계 좀비 속에 내가 들어가 살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뭐 학교 문제라면은 뭐 학교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 부모님께서 만약에 입주해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과거 살던 집을 청산했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가 혼인을 하는 바람에 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됐다 하면은 청첩장을 제시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뭐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실거주 의사를 판단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임차인 측에서 이런 요구들을 했는데 이런 뭐 소명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전월세를 내주는 어떤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경우에는 실거주 의사가 부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해서 임차인이 계속해서 산다고 해도 찝찝하겠어요. 네.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한 줄짜리 기사. 뭐 반말했다고 칼 휘둘러 뭐 살해. 반말 한 번에 사람 죽였겠어 싶은데 사실 따져보면은 그동안에 쌓인 게 많아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임차인 임대인 관계도 딱 그거 하나 때문이겠습니까? 뭐 좀 그런 것도 있겠는데 사람 관계라는 게. 아니 근데 문제는 실제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사정이 생겨서 번복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갖고도 또 분쟁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되겠죠? 근데 실거주 사유로 거절을 했는데 네. 실제로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들어가서 사셔야 그래요. 되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세를 내줬다. 어허. 이렇게 되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셔야 되는 상황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가령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방 발령이 났다거나 네. 아니면 네. 해외 발령이 나는 네. 경우 그다음에 부모님이 들어가서 사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병환으로 사망하시거나 뭐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되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거주를 하려고 했으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갱신을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갱신 거절한 이후에 뭐 집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갱신 거절 이유를 제대로 이제 소명하지 못했을 경우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손해배상액 자체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이 경우도 법에서 세 가지를 정해놓고 있는데 네. 세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고 가장 큰 금액을 손해액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갱신 거절 당시의 월 차임의 3개월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서 얻은 환산 월 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에 나와 맺었던 전세 계약에서 환산 월 차임 간의 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의 2년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제 손해액으로 봐주는 것인데 가장 큰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계산법 같은 경우에 좀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을 것 네네. 같은데 가령 내가 6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였는데 나한테 거절 통지를 해놓고 제3자에게 11억의 전세를 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저 계산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약 1,800만 원 정도의 손해액이 산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1,800만 원이 1번과 3번의 손해액보다 가장 크다고 하면 손해배상액은 1,8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네. 다른 사례도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오늘 또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빠른 시일 내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좀 체크를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세고 코스닥 약보합권. 일단 뭐 개인 투자자가 사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외국인이 어제는 사줬는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뭐 매도 그래도 뭐 우위네요. 낙폭이 커지지는 않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